비 오는 밤 우산을 빌려준 낯선 남자. 다음 날 뉴스에서 글을 봤다.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습니다. 퇴근길마다 타던 버스는 오늘따라 좀처럼 오지 않았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깨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뒷모습을. 다음 날 저녁 수아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 수아에게 우산을 건넨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매일 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28살. 서울에 올라온 지 3년째였습니다. 고향은 충청도 작은 읍내였고 가족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야근이 길어졌고 버스는 늦었고 비는 왔습니다. 이수아의 하루는 늘 숫자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알람이 울릴 때쯤 겨우 눈을 떴고 좁은 원룸 안에서 세수를 하고 밥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창틀 아래로 스며들어 방 안에 눅눅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40분이었습니다. 자리가 나면 앉았고 없으면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딱히 보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수아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중견건자재 유통업체였습니다. 직원이 50여 명 남짓되는 곳이었고 수아는 그 중에서 격리 담당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전표를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지만 수아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언제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월말 결산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전부 다시 확인해야 했고 수아는 그 작업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은 6시가 되자마자 자리를 비웠고 나머지 직원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건 수아뿐이었습니다. 결산을 마친 건 10시가 조금 못 됐을 때였습니다. 수아는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였는데 퇴근할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를 챙겨볼 여유도 없었고 챙겨봤다 한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뛰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0m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달려봤자 소용없는 비였습니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어깨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13분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몸 앞으로 끌어안고 처마 끝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빗줄기가 워낙 굵어서 처마 아래에서도 발끝이 계속 젖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수아 말고도 두세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아만 혼자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더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감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접힌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아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냥 서 있었더니 남자가 우산을 그녀의 손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아는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쥐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남자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손도 주머니에 찌른 채 마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듯이 수아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버스가 왔을 때도 수아는 그 우산을 꼭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쓴 우산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이상함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버스에서 혹시 마주치면 돌려줘야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낮에도 어두웠지만 밤에는 더욱 좁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사다 놓은 즉석밥 하나와 라면 2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끓이기도 귀찮아서 즉석밥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 먹었습니다. TV를 켠 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 소리도 없으면 너무 조용해서 그냥 켜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아는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어떻다는 이야기, 어딘가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미제 실종 사건 해결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떠 있었습니다. 앵커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화면 한쪽에 한 남자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고 사라졌던 그 남자. 수아는 한동안 TV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 그였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말없이 우산을 건네고 사라졌던 그 남자. 낡은 점퍼 차림에 피곤해 보이던 얼굴. 틀림없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4년 전 실종된 아동의 행방을 추적해온 사설 탐정이 마침내 단서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강민준, 사설 탐정, 전직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강민준. 수아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사람이었습니다. 뉴스는 금세 다음 꼭지로 넘어갔습니다. 수아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즉석밥 용기가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닦으러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세면대 앞에 섰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우산을 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수아는 세수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이 많았고 수아는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젯밤 비에 젖었다가 마른 아스팔트가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빌린 우산은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주치면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도 회사 근처에서도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업무가 쏟아졌습니다. 월말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분기 마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오전 내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다가 동료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영업팀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수아보다 2살 많았고 회사에서 몇 안 되게 말을 붙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면서 어젯밤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실종 아동 사건 말이냐고 수아가 되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건이 왜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냥 그러게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탐정, 나는 어제 뉴스에서 실제로 봤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끝날 이야기였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퇴근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려는데 로비 쪽에서 박도연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수아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얼굴을 비추고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고 직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아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박 대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분기 마감 잘 부탁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짧고 따뜻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아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어젯밤 일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봤던 순간 뉴스 화면 속 얼굴, 강민준이라는 이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수아는 그 우산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 한켠에 세워두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던 건지 수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로 내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열쇠를 꽂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수아는 열쇠를 꽂은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자는 계단 아래 좁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감색 점퍼였습니다. 사흘 전 빗속에서 봤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 있었던 사람처럼.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자는 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탐정, 전직 형사.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봉투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고 소리를 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도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 전 우산을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비켜섰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민주는 들어서자마자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옆에 세워둔 우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도 그걸 봤는지 잠깐 시선이 멈췄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놓인 작은 좌식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 맞으시죠? 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봉투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수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아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날짜는 수아가 13살이던 해였습니다. 제목은 충청도 모 읍내 초등학생 실종이었습니다. 기사 안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10살.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 자신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주민등록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수아의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 그리고 이준호. 수아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수아의 얼굴을 보다가 이준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수아가 13살 때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아가 먼저 집에 왔고 준호가 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듬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아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8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현관 앞에 나타나서 준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말은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이수아 씨 주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이요? 민주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아 앞에 밀었습니다. 수아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아가 3년째 다니고 있는 그 회사였습니다. 수아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로고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던 그 회사, 전표를 정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던 그 사무실, 박도연 대표가 직원들 이름을 불러주며 웃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라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손으로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충청도 읍내 외곽이었는데 그 인근에 당시 이 회사의 물류창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관리하던 인물이 현재 이 회사 대표인 박도현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종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박 대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맞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도현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아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직원 이름을 기억하고 퇴근길에 고생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5년 전 실종 사건과 연결된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보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년 전으로 작성된 물류 관련 거래 내역과 창고 임대 계약 서류였습니다. 당시 기록이 아직 회사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격리 담당이니 그런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 자료예요. 제가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준호 씨가 살아있다면 그 단서가 그 서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살이었던 동생, 학교에서 돌아오다 사라진 아이. 수아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2달 만에 흐지부지 됐고 아버지는 술에 빠졌고 집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중 2명이 최근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원래 이름도 몰랐습니다. 이준호도 같은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지금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아의 동생인 줄도 모른 채 민주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면서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준,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우산은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신발장 옆을 봤습니다. 그 우산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수아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얇고 작은 종이였습니다. 강민준. 전화번호.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살짜리 얼굴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어서 기억 속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던 얼굴이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회사 서류, 박도현, 창고, 이준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믿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15년 동안 덮어두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꺼내야 하는 걸까?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수아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서류 찾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를 닦고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로비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전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격리팀 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3개 있었습니다. 수아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팀장은 예전 자료라 볼 일 없다고 했고 수아도 그동안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 먼지를 먹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한 서류가 거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커피도 탔습니다. 팀장이 오늘 오전에 외부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사무실이 한산해졌습니다. 팀장은 나갔고 영업팀도 대부분 외근이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바인더와 낡은 서류 묶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바인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구매거래 명세서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수아는 점심시간을 반납했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간 사이 수아는 캐비닛 앞에 앉아 서류 묶음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손끝이 거뭇해졌습니다. 창고 임대 관련 서류, 물류거래 내역, 외부 업체 계약서, 민준이 말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캐비닛 맨 아래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였습니다. 겉표지에 손으로 쓴 글씨로 충청 물류창고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창고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사라지던 해의 2년 전부터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을 봤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창고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외부 인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아가 아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 위탁업체 명단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아동복지연계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동복지연계, 창고, 박도현,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해. 수아는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도둑질이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해고였습니다. 잘못하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아침부터 열어둔 전표 파일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수아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오후에 돌아와 자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아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퇴근 후 수아는 곧장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은 지금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수아는 회사 근처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 이름을 댔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곳이었습니다. 30분 뒤에 민준이 왔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펼쳐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동복지연계라는 메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조용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더 큰 겁니다. 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파일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창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회사에 지하 창고나 문서 보관실이 따로 있는지였습니다. 수아는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에 문서 보관실이 있었습니다. 격리팀 직원이라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팀장이 오래된 서류는 거기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더 오래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일에 있던 외부 업체 명단과 아동복지, 연계 메모가 어떤 조직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보관실, 혼자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기 마감 서류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될까 싶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매일 출근하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한 번씩 서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무서운 건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들키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더 무서운 건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다가
수아는 다시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안이 조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로비에 있었고 청소 아주머니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서 보관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바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선반마다 바인더와 파일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안쪽 선반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는 계단 쪽에서 났습니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재빨리 캐비닛 옆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쪽 선반에서 파일 상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겉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해와 그 전후 3년이었습니다. 수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외부 연계기관 목록이었습니다. 위에서 발견한 서류에 있던 아동복지연계라는 메모와 같은 기관 이름들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지 후원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보기에도 이상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건당 수백만 원씩 수십 건이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 카메라로 한 장씩 찍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의 이름 옆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 불빛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동 이송 완료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자기 자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경비 아저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도연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쪽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이름을 기억하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아이들을 팔았습니다. 박도연이 연행된 날 오후 회사는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검찰이 왜 왔는지, 대표가 무슨 혐의인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만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수아는 그 사이에 앉아 자기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퇴근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기다렸지만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억지로 꺼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떠오르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준호가 7살이던 여름 동네 수영장에서 튜브를 붙잡고 버둥거리던 기억. 수아가 손을 잡아줬더니 활짝 웃던 얼굴. 누나, 나 수영 잘하지? 하고 물어보던 목소리. 잘한다고 했더니 더 신이 나서 발을 첨벙거리던 모습. 그 얼굴이 지금은 26살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을까? 자신이 이수아의 동생인 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을까? 다음 날 민준이 말한 장소는 한강변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5분 뒤에 왔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늘 그 옷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를 찾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가져온 파일 속 외부 연계기관 목록을 추적해서 당시 아동들이 넘겨진 입양기관을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이들의 기록을 뒤졌고 이름이 바뀐 채 입양된 한 아이의 흔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나이와 출신 지역이 일치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매가 수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민준이 먼저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그 남자는 알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성인이 되어 알았고 그 이후로 스스로 조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준호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수아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늘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미 서울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0살짜리 동생이 사라진 날부터 오늘까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아는 준호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아팠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5분 거리에 그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준비되면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걸어오다가 수아를 보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그 남자도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번의 대화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그냥 옆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뒤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수아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다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10살에 낯선 곳으로 옮겨졌고 한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가정에 맡겨졌고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살았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입양 서류를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이 이준호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조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수아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수아를 찾고 있을 때 수아도 모르는 사이에 민준이 준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모른 채 같은 곳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비 오는 밤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피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수아가 먼저 민준을 찾았습니다. 공원 입구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사로 일할 때 못 찾은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사건이었는데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부서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혼자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냥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던 그 남자가 사실은 그때 이미 수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러면 그날 밤 우산은 이라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멈추다가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도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입양 알선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박도연은 물류 사업을 위장막으로 쓰면서 아동 이송에 관여해 왔습니다. 피해 아동이 수아의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 스스로 나왔고 일부는 아직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뉴스를 준호와 함께 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3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회사였습니다. 박 대표가 인자하게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거기 있어서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히 겹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우산이 없었던 것도 그 남자가 하필 그 정류장에 있었던 것도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옷장 한켠에 세워둔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낡고 손잡이가 다른 우산.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우산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친절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말 없이 건네지는 것들. 그 친절이 때로는 오래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기도 합니다. 비 오는 밤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건넨 우산 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수아는 그 우산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꺼내 쓰면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뜻밖의 친절을 받는다면 그냥 받아도 된다고.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